추일서정이라고 그 김강균의 시인데요. 김강균의 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시예요. 그럼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가을이고요. 가을날에 그 정서를 노래한 건데 근데 이 시가 1930년대 배경에 이 작가가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그럼 1930년대는 어떤 때였죠? 네, 바로 일제강점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두운 시대 때 그 황량한 그 가을을 도시의 소재와 그 회화적 이미지, 그다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가을날의 도시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시가 과연 이 시가 1930년대의 작품인가 할 정도로 다양한 되게 생경한 낯선 이미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 도시의 풍경이라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시의 풍경들이요 되게 낯설어요. 낯선 비유를 사용하여서 도시 문명을 나타내는 소재나 관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이미지를 쓴 이유가 반드시 당시의 상황을 맥락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적 화자가의 정서가 그 문명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아니라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그 다음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불안감에 이런 시를 썼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시적 화자는 가을날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시는 성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성경후정.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인데요. 네, 앞에 있는 경치를 보시면은 첫 번째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그러니까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것은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낙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금 낯설죠? 그 다음에 도룬시의 가을하늘. 이게 뭐야? 폴란드의 가을하늘인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무가치함을 나타내줬다면 도룬시의 가을하늘은 파괴된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길은 한 줄기 그러니까 길을 구겨진 넥타이로 또 비유했거든요. 얘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급행열차. 네, 그 다음에 여기 공장지붕이라 그랬는데 얘네 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문명 혹은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적 화자가 이렇게 성경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후정에 뭘 후정을 했냐면은 어떤 정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허공에 공중에 돌팔매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느꼈던 정서가 황량함,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이런 거예요. 이런 정서를 벗어나고자 돌팔매질을 하지만 근데 돌팔매질이라는 것은 결국 끝내 바로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 고독한 느낌 정서로 실제 좌절과 실패로 끝나버리고 이 시가 마무리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이 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지금 A는 B다라는 구조로 낙엽은 집회였는데 망명정부의 집회라는 것은 집회가 통용이 되지를 않아요. 통용이 돼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엽이라는 것은 집회인데 지금 망명정부의 집회니까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이고 이 집회라는 것은 전혀 쓰잘데기가 없는 무가치함이다.
포화에 이질어진, 포화라는 것은 뭐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포에 이질어진, 다 바스라진, 부서진 도룬시의 폴란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데,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역시나 비유법으로 지금 길은 넥타이고 길도 넥타이나 꾸불꾸불했다 그랬어요. 그럼 낙엽하고 망명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무가치한 거고 길이랑 넥타이는 꾸불꾸불한 거예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일광의 폭포라는 것은 날일자에 빛광 써가지고 햇볕을 지금 뭐에? 폭포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즉 근대화의 산물이 바로 여기 급행열차인데 이 급행열차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뿅! 달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포플러 나무라고 있어요.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포플러 나물은 근육하고 뼈가 없는데 나무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근육하고 뼈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생동감 있나? 아니요.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보시면은 나무를 근육과 뼈가 있는 것으로 비유했고, 특히 공장의 지붕을 동물처럼 이빨을 드러낸 것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정서, 되게 삭막함이 막 살아있는 감정이 아니라 삭막한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셀로판지로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갖고 논 거, 그 위에 셀로판지 혹은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구름인데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래. 그러면은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자연물을 인간이 만든 사물로 비유했다라는 거죠. 역시나 풍성하지 않고 얇은 구름. 셀로판지가 되게 얇잖아요. 자욱한, 이제 후정입니다. 자욱한 풀걸레 소리 발길로 찰, 엄청난 출제 요소죠. 지금 청각의 시각화와 청각, 지금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메인입니까? 풀벌레 소리가 청각인데 발길로 차는 것은 다시 시각화 혹은 촉각화, 보통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홀로 시적 허용을 했고요. 운율감 형성하기 위해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했어요. 근데 왜 이런 정서냐? 화자가 가을 풍경을 보고 황량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황량한 생각을 달래고자 벗어나려고 돌팔매를 한 거죠.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의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돌팔매가 잠기어 간다. 고독한이라고 했는데 화자가 가을에 느끼는 심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것. 결론적으로 화자가 고독함, 황량감, 쓸쓸함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돌을 던져 돌팔매질을 해. 그런데 그 돌팔매질은 여러분들이 던져보신 것처럼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 극복 의지 자체가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지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1930년대 시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죠? 볼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은유법 했고요. 낙엽과 망명정부의 집회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거, 포화, 대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포에 이질어진,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린 폐허가 된 폴란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하는데, 길은 직유법 썼어요. 황량한 느낌 되게 많아요. 꾸불꾸불해요. 일광의 폭포, 은유법 했어요. 눈부시게 쏟아지는 가을 하늘 햇살 속으로 사라진대.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즉 담배 연기의 원관념이 열차 연기라는 거죠. 그쵸? 세로 2시의 급행열차, 굉장히 도시적인 이미지 나오죠? 근대 문명을 상징하고 있고요. 포플러 나무의 근골, 근육과 뼈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역시나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 도시 문명의 삭막함, 현대 문명에 대한 시적 화자가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새로 만든 울타리가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
만든 구름 하나. 이상해. 황량한 가을 하늘을 셀로판지에 비유했어. 여기 선경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욱한 풀벌레 소리가 내가 발길로 차며 공감각정 심상, 청각의 시각화, 홀로 시적 허용 나와 있고요. 운율감 형성되고 있고요. 가을 풍경을 접한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어때? 황량합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를 달래고자 내가 허공에 띄웠어. 돌팔매질을. 그러나 뭐하다? 전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 의지도로도 나가지 못했다. 시적 화자가 고독감만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화자의 정서가 고독감으로 직접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경후정으로 끝났네요. 낙엽에서 느끼는 애상감과 가을 풍경의 소멸과 조락, 기울어지는 거, 가을 풍경의 황량한 도시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고독감으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